여기 녹화를 해놓고 교재는 지금 32페이지 교재 32페이지 유동자산 다시 설명해요. 물론 FAT 1급 때 설명 들었던 내용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니까 복습들 해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보면서 하자고요. 자, 화면 보여드렸고, 자, 오늘 정리해드릴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재무 회계 재무 상태표에서 유동 자산부터 설명을 다시 쭉 연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유동 자산에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적어드렸던 필기에 한번 천천히 다시 보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보게 되시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설명할 건데요. 우선 유동자산에서 구분 계정이었던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린 당좌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당좌 자산 안에는 구분 계정으로 네 가지가 있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시면서도 재무상태표 계정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또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아마 경험했다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여러분들 TT 2급에서는 여기 통화대우증권, 여기는 FAT 1급 뿐만이 아니라 TT 2급, TT 1급 할 거 없이 이건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용어예요. 이런 걸 받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현금이라고 기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화대우증권에 대해서 구분들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TT 2급에서는 전 현금성 자산을 그 정의 내용으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분하라고도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현금성 자산이에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대요. 당연히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없는, 거의 적은 그런 걸 갖다가 현금성 자산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답니다. 그런데 이 현금성 자산에서 이 회계 담당자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성 자산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취득 또는 가입할 때 3개월 이내, 여기 제가 채권이라 했어요. 채권이거나 또는 단기 금융상품에 한해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왜? 여기 공부하다 보면은 3개월 이내면 다 현금성 자산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우리가 사놓은 타회사 주식 팔려고 한다. 그럼 현금성 자산이라고 쓸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채권이거나 단기 금융상품일 때만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좌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계정은 바로 세무 TT 2급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에서는 뭐가 또 주의를 해야 될 항목들일까 봤더니, 단기 투자자산에서는 여기 단기 금융상품에 여기 정의가 예전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3개월은 초과하면서 1년 이내일 때 그때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쓸 수 있지만, 3개월까지는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일 경우에 우리는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쓴다는 것도 배웠다는 얘기죠. 뭐 그거를 굳이 표로 나타내 본다면 단기 금융상품이 1년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3개월 얘를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구분했을 때요 1개월에 첫날부터 여기 3개월이 되는 때까지 요때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현금성 자산 개월수는요 1월 1일부터 여기 3개월에 해당되는 부분 3개월 그 다음에 그리고 얘를 초과하고 나서 나머지 9개월에 해당되는 요 기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요게 바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상품 이렇게 구분해서요 1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거 여기 한번 또 써놓을까요? 나중에 스파시라고 3개월은 초과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인 것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기록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우선 유가증권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정리해 드릴 때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기 좋게 여기 써놓을까? 얘도 이렇게 지분증권 여기는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좀 깨끗해지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얘기해드렸죠.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요 수수료 비용 별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수수료 비용 얘는 포함시켜서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요 매출채권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매출채권이라고 부르고 일상적인 상거래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파는 행위를 우리는 일상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해당되는 게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있죠. 자 외상매출금이야 우리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외상한 거 있으면 외상매출금 쓰면 돼요.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감소시키고서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쓰면 끝난다는 얘기죠.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이 계정 하나 갖고서는 별다른 큰 이슈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드러움이요 바드러움은 상품 매출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돈을 지금 아직 못 받았는데 대신에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바드러움이라고 쓰죠. 근데 이 바드러움은 이슈가 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 갖고 있는 바드러움을 사용하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상품을 팔고 나서 갖고 있던 이 바드러움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추심하는 방법이 있었더랬죠. 추심은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은행 가서 돈을 받는 행위죠. 첫 번째는 추심. 그래서 추심이라는 거 여러 번 나왔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배서양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쓸 때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또는 배서 양도한다는 용어로 문제에서 여러 번 다뤄보셨을 거예요. 배서 양도하는 경우. 세 번째는 매각거래 이것도 문제에서 보셨죠. 할인료 수수료에 대해서 계정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제가 중요하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계정 써주세요.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쓰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도났을 경우도 우리가 갖고 있던 바드러움은 없어지는 거겠죠. 대신에
여기 계정을 뭐라고 써요?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는 이렇게 여기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TAT 2급에서는 계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도 났을 때 부도, 어음과 수표. 그 다음에 어음을 개설한다. 개설하는 뜻은 우리 보통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 날짜를 갖다 연기했을 때였었죠. 기존에 갖고 있던 어음 다시 돌려주고 지급일 날짜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 그대로 똑같이 받을 어음 쓰기는 하는데, 여기 변경된 내용은 지급일자가 변경된 예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써드렸던 내용 한번 쭉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 매각거래로 잘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러는 게 전산회계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받으러움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매각하는데요.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매각거래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차입거래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차입거래. 근데 이 차입거래는 여러분 전산회계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반드시 거래 방법이 두 가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차익거래는 안 나오니까. 여지껏은 안 내더라고요, 한 번도. 자, 그 다음에 대손회계 설명합니다. 대손회계요? 대손회계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고, 우리 장사하다 보면 우리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대손회계라는 것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매출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출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기말에 우리 못 받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율을 설정하고 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었을 때 설정하는 방법은 차변에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10만원에 대해서 여기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다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8만원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금액 2만원만 보충해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만원. 만약에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15만원, 지금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 얘는 대손충당금을 오히려 빼주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써준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이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은요, 이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이라고도 얘기해드렸어요.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라고 설명해드렸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 그때 문제 갖고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금액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리가 싹 바뀌었죠. 근데 은근 여기 여러분 그 세무 2급에 문제가 한 번씩 가끔 나와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나서 또 제품을 매출하고 나서 그 채권 잔액을 지금 우리가 회수 못한 게 며칠이 지났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1일부터 30일 지금 우리가 제품을 팔았는데 아직 회수 못한 기간이 한 달은 안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매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손율, 우리가 못 받을 확률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두 번째,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한 기간이 우선 매출 채권으로 못 받은 금액이 지금 10만원 있는데 얘는 지금 기간이 한 달 넘었어요.
물론 2달은 안 됐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얘는 물건 판지가 2달은 지났어요. 3달이 됐는데도 아직 여기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지금 돈 못 받은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뛸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바로 요 비례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갖다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채권 남아있는 잔액은 5만원인데 한 달 동안에 매출한 거요. 대손율은 1%밖에 안 된다니까 대손 충당금은 500원만 설정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 31일부터 60일 된 거, 얘는 아무래도 30일 된 것보다는 조금 대손율이 올라가겠죠.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3%에서 3,000원 이렇게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얘는 벌써 2달이 넘었는데 3달은 안 됐지만 3만원 이 금액을 못 받았다 하면은 요 금액 5%, 대손율이 연령분석법에 의해서 조금씩 그 회수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대손율도 높아지는 게 보편적이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은 얼마로 결정이 됐다? 5,000원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별반 차이 나는 건 물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회계 처리 한번 써 드린다고 얘기를 하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요, 매출채권 잔액비례법하고 방법 동일해요.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죠. 대손상각비는 얼마라고 계산이 됐느냐, 여기 경우라면 5,000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5,000원, 대손충당금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 전제 조건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얘는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계산 문제로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에 관련돼서 연령 분석법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손은 처리를 했는데 대손 처리된 이 채권이 다음에 회선이 됐어요. 보통 여기 대손 처리가 되면 다음에 회수된 경우 물론 드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대손 처리한 채권이 회수됐을 때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된다?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해주세요. 다른 거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정기에 대손 처리된 게 단기에 회수됐을 경우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걸로 많이 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어떻게 기록된다고 배웠나 봤더니 부분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매출채권 바로 밑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장부가액, 이 장부가액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회수 가능액 또는 순실현가치라는 용어로 쓴다고도 했었죠. 물어보면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자산의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일단 자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그러면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자산 계정이면서 평가하는 평가 계정이기도 합니다. 얘가 바로 대손 충당금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렸었답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타 채권은요, 기타 채권의 계정에는 미수금과 선급금이 있었죠. 미수금은 상품 이외 또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우리 기타 채권이라고 불렀어요. 미수금, 선급금. 근데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부터는 세무이급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니, 주의한다기보다 새로 하나 배우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계약금을 갖다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 선급금 이렇게 기록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가 되느냐면 지금 계약금은 계약금인데 만약에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그럼 이것도 선급금이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즉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계약금을 줬다고 했을 때 선급금이라고 기록했던 이유는요. 앞에 요 말이 생략된 거였었어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고 기록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면 걔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앞으로는 기록하신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즉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줬습니다. 얘기하면은 건물일 때만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장치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 다 완성이 되게 설치가 되기 전까지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자산으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타 채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썼지만 기타 채권을 갖다 대손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하다가 또 시험 문제 가서 잘 까먹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손상각비 계정은요. 대손상각비 이 계정은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러나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명칭이 별도로 있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얘가 너무 칸이 넓어. 줄여야겠어.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을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편집하다 보면 언젠간 정리가 되겠지. 자, 재고자산의 뜻은요. 재고자산이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FAT 1급까지는 상품을 얘기했었고요. 지금 여기 TAT 2급에서는 우리 회사는 주식 회사이면서 법인이면서 제조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상 재고자산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재고자산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거는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취득 원가를 얼마로 기록해야 됩니까? 이게 이슈였었어요. 취득 원가에서 뭐는 빼줘야 돼요? 여기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은 빼줘야 되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빠졌네요. 자, 가산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가산하는 항목에 뭐가 있어요? 가산하는 항목에는 부대 비용은 가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감하는 항목에는 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가산하는 항목에는 부대비용, 차감하는 항목에는 이런 것들을 차감해주고 난 다음에 뭘로 기록해야 된다? 우리는 순매입액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있었어요. 왜요? 이 순매입액이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는 FAT 1급 수준에서는 순매입액을 물어봤지만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순매입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매출원가 계산하게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입액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계산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손익구분 이하고 뭐가 세트라고 했었어요? 요거 세트라고 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요. 매출 원가를 빼면 여기 이렇게 넣고 매출 총이익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판관비 빼죠. 판관비 빼주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러분 TT급에서 여기까지 안 나와요. 더 나와요. 여기 밑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줘야 되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되죠.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요 비용들을 요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가 계산되는지 이렇게까지 물어본단 말이죠. 활용하는 거는 그 대신 처음 보면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죠. FAT 2급 단계, 1급 단계, TT 2급 단계로 가면서 단계 문제들이 하나씩 나왔던 게요. 하나로 자꾸만 결합이 돼요. TT 2급일 때는 문제 한 문제 푸는데 4점짜리가 문제가 되게 길어요. 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한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 자격증 응시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빨리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어질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해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는 상품을 팔 때 그냥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해서 총기법으로 기록한다 그랬죠. 왜? 이렇게 분기법으로 기록하게 되면 대량 생산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거 회계 처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로 한꺼번에 표현을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계산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방법 이유가 기록하는 방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 상품 매출로만 기록해 놓으면 원가는 얼마인지 이익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내고 매출원가 계산한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매출원가 계산됐으면 매출액은 매출된 금액 계속 집계 됐으니까 차익만 빼면 바로 매출 총익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시험 문제 많이 보게 될 텐데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기말재고는 자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용과 자산의 관계가 지금 반비례 관계죠. 비용과 여기 밑에 있는 자산이 반비례 관계인데 오히려 자산과 비례 관계인 게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재무지표의 영향, 즉 과대 계상이 됐느냐 과소 계상이 됐느냐 이런 하나만 알면 줄줄이 다른 거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어. 따져보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자본이 과소 계상됐다면 자산은 과대 계상됐다.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따지지 않아도 한 계정 하나만 알면 이건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낼 수 있어요. 비용이 과대 계상됐어요. 그랬더니 이익도 과대 계상되더라. 이거는 비용과 이익이니까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겠는데 갑자기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 비용이 과대 계상됐는데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 이게 뭔 말이지? 연결성을 찾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또는 비용이 과대 계상됐을 경우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회계 이론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많이 알지 않으면 금방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용들 되게 많이 사용되는 항목들이니까 과대 계상, 과소 계상 얘기할 때 이거 기억해 놓고 그대로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지금 여기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 나온 거 별로 없었어요. 물론 세무 2급에 TT 2급에 들어간 내용들이 좀 디테일해진 건 있었어도 여러분 요거 나오는 거는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재무회계는 가능하면 다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오늘 내일까지 그래야지 이제 전산 회계 1, 2급 기출문제로 이제 연습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자,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 매출 원가 계산하는 방법, 이런 매출 원가를 통해서 여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익을 알고자 하는 게 원래 여기 표의 작성 목적이었다는 거. 근데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요, 빈칸을 갖다 비워놓고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금액을 산출해 내라는 게 여러분들 자격시험에서 주어질 문제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자,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우리 보통 현금 실사 두 가지를 한다 그랬었죠. 현금 실사와 기말 재고에 대한 실사를 해서 그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이라든지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계속기록법과 여기 실지재고조사법이 결합이 돼서 혼합법을 우리가 주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드렸고요.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인 그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이긴 하나, 이는 그 설치, 구축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개별법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 그래서 개별법은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유통업체들, 전공망을 갖고 있는 그 유통업체들은 이 개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포스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량 흐름은 아주 정확하고요. 원가 계산에 대한 단가도 정확하죠. 그런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여기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 밑에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소매제고법은 보통 백화점 같은 데 있죠. 유통회사에서 많이 유통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히 백화점이요.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여기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이 소매제고법이에요. 소매제고법은 근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설명을 해 드렸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계정을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할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을 때가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된다고 지금 여기 정리해 드렸고요. 반대로 기말재고 자산에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사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런 순서 금액의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재고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치하는 경우도 있더라. 여러분들한테 예를 갖고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고요. 개념을 갖다가 물어보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다는 뜻은, 반대로 매출원가를 따졌을 때 매출원가는 가장 적겠죠. 그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매출원가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기말재고가 가장 크면 매출원가는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기말재고가 가장 적으면 매출원가가 가장 크고요. 여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이 계정이고요. 그 대소관계를 우리 비교해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소관계는 네 가지는 같은 방향이죠. 다 같은 방향인데 비용 계정만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여기서도 증명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었죠. 아까도 보여드렸고 여기서도 또 써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법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의 단가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단가를 비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단가보다 시장의 거래가 가격이 더 싸다면 우리는 그 차이가 나는 만큼을 비용으로서 손실로서 기록해 놓아야 되는 방법입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린 거죠. 저가법이 왜 발생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었거나 장기 채화가 됐거나 진부화가 됐거나 원가 상승을 갖다가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 저가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 저가법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우선 회계 처리하는 방법 배우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저가법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어떨 때 저가법이 적용이 되느냐? 얘는 단가가 차이 났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12월 30일 날 기말 재고가요. 200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당 단가가 1,200원이랍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2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장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단가에 대한 거 지금 하나에 1,200원짜리라는 걸 시가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기말 재고가 200개 개수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시가로 팔게 되면 얘는 1,000원짜리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실제로 판 거는 아니지만 우리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로 평가했던 것처럼 여기 기말 재고도 재고자산인지라 재무상태표에 현재 가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지금 24만원이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20만원이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0만원 얘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4만원이 차이 나잖아요. 그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회계처리 지금 단가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면 단가가 시가가 이렇게 더 떨어졌을 때만 기록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계정 이름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기록하기로 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지금 시가가 오히려 여기 20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200원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저가법 시장 가격이 더 작은 금액을 반영해서 기록해 주었지만 다음 해가 되었을 때요. 얘가 지금 시가가 200원, 1200원이 아니라 1000원 떨어진 거 말고요. 만약에 1300원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재고자산의 단가는 12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이어서 저가법을 적용해 가지고 200원만큼 한 개당 200원만큼 4만원을 비용 처리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써놨지만 다음에 1300원이 됐다면 1000원 떨어진 거에서 원래 가격인 1200원 즉 200원만큼만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상 되는 금액을 단기 매매증권처럼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걔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아요. 저가법은 내가 손해봤던 것만큼만 다시 환원시킬 뿐이지 그 이상으로 이익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이거는 우리 재무회계의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요. 보수주의라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었죠. 왜 이러냐?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익은 실현됐을 때 기록하고요. 비용은 이익되면 바로 기록한다 그랬죠. 이익은 벌써 100원. 우리가 재고자산을 팔아서 그때 이익을 갖다가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원가보다 더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저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쌓아놨던 거 바로 대변으로 이만큼 다시 소멸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되는 것처럼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충당금 환입해서 4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저가법은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단가 차이일 때만 쓰는 용어예요. 저가법은 언제 쓴다고요? 재고자산의 단가 차이일 때 쓰는 회계처리 방법을 우린 저가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렇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여기 저가법부터는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종종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량 차이가 났을 때 기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장부상에는 기말재고가 200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단가는 1200원.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24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월 31일 기말재고를 보아하니까 수량이 20개가 부족해요. 단가는 똑같은데, 그러면 실제 재고자 조사를 했을 때 기말재고 금액은 21만 6천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부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재고 금액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량 차이가 난 20개는 단가 1200원이었었죠. 그래서 이 20개가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기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원가로 24,000원 차이 나는 걸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의 비용을 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기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수량이 차이가 났는데 이 수량이 차이가 난 이유예요. 이 수량이 차이가 난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1년 동안 창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20개의 수량 차이 나는 것들은 정상적이다 판단하게 되면 걔를 정상감모라고 불러요. 정상감모는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수량이라면 걔 매출원가 팔린 것으로 보지 영업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해서 지금 20개가 차이 나면 절대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수량이 차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그때는 계정을 갖다 뭐라고 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얘는 비정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근데 교재에서는요, 그 용어를 갖다 그냥 써놓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풀어서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정상일 때는 매출원가 처리를 하고요.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재고자산이,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8번에 적요란에다가 타계정 대체 요거 반드시 써 기록해 주셔야 돼요. 왜?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판매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계정으로 좀 바뀌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라는 용어를 적요란에다가 꼭 기록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설명해 놓은 것처럼요, 감모손실이 정상일 때는 매출원가 처리합니다. 즉 판매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정상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기정으로 쓰세요. 그때는 얘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그 FAT 1급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내용들 설명해 드렸을 때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교재 여기 밑에 이제 재고자산의 인식이라는 거 설명은 잠깐 해드렸었는데 여기 교재에 TAT급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재고자산의 인식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우리 지금 창고에 얼마가 있다고 가정하느냐면 우리 창고에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우리 창고에 있는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우리 기말 재고 금액은 100만원이겠습니까? 얼마겠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선 미착품 계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착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착품도 우리 창고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약 조건이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지금 얘가 우리 창고를 향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도중에 결산일이 겹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고자산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20만원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경우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에다가 판매자가 실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 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계약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했으면 도착해야지 우리 거란 뜻이고 지금 얘는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재고자산에다가 20만원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100만원으로 기록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근데 보통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든지 도착지 인도 조건에 여러분 또 실무에서 영어로 이렇게 된 걸 보실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여기 계약 용어를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FOB shipping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FOB destination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여기 FOB shipping이라는 말은 그 shipping 선적이라는 뜻이고요. FOB라는 뜻은 뭐의 약자냐면은 우선 판매자가 앞에 F는요 free라는 뜻이에요. free 이런 자유롭다는 뜻이죠. 책임이 없다는 뜻이 돼요. 자유롭다 이렇게. 그다음에 on은요 on 어디 위에 뭐뭐 위에 이란 뜻이에요. 위에. 그 다음에 B는요 보드의 약자예요. 이 보드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블랙보드 그러면은 칠판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이건 알림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갑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 갑판 널쩍한 데다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FOB shipping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배의 갑판 위에다가 그 제품을 올려놓으면 나는 자유롭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FOB 자유롭긴 한데 shipping 선적해서 올려놨을 때 그때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도착지는 똑같은 내용으로 배에다가 선적해놓고 destination 도착지라는 뜻이에요. 도착지에 가면 그 다음에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여기 FOB destination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보통 해외 거래 국외에서 거래하는 조건들의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 미착품, 그래서 미착품은 미착 상품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미착 상품, 미착 제품, 미착 원재료 통틀어서 그냥 미착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시송품이라든지 시용품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시송품, 시용품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자,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판매자는 당연히 그 제품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샘플을 보내겠죠. 왜?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 20만원어치를 갖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매입자가 저 이거 살게요 라고 표시한 금액이 만약에 15만원이었을 때 우리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 재고자산 재고 지금 창고에 100만원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구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5만원만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요. 반대로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그 금액은 우리는 판매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두 번 다시 헷갈릴 일 없겠죠. 시송품은 보냈다는 뜻이고요. 시용품은 저기 사용해보게끔 해줬다는 뜻이랍니다.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성품, 위탁품이라는 용어인데, 적성품이란 용어도 위탁품이란 용어도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걸 예를 들어드렸었냐면, 지금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 많은 출판사에서 책들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교보문고는 출판사들로부터 그 책들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보문고라고 하는 장소를 갖다 빌려줄 뿐이지, 거기에다가 각 출판사에서 각 서적들을 갖다가 재고만, 위치만 바꿔서 갖다 놓은 것 뿐이지, 거기 교보문고가 그 책을 산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보문고에 가고 책 마음대로 보다 찍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 뭐라고 타치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출판사한테 그거 다 못 쓰게 됐다고 그냥 얘기만 해주고 끝이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게 거래처에다가 재고만 옮겨놓은 상품을 우리는 적송품 또는 위탁품이라고 부른답니다. 적송품 20만원 중에서 지금 거기 위탁업체에서, 즉 교보문고에서 고객한테 15만원어치는 팔았어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재고자산은 얼마? 고객이 한테 판매된 이 금액, 위탁품 팔렸다고 얘기한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 5만원만 재고자산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실기에서 재고자산 입력하실 때 대부분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FAT 1급에서는 기말재고 금액 숫자 주어진 거 입력만 하면 됐지만, 이번 TAT 2급에서는 그거 입력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켜 놔서 기말재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갖다가 물어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재고자산에 대한 마지막 파트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전 비유동자산, 여기서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볼게요.